모두의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칼날은 곧 누구의 심장이라도 벨듯 서슬 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값비싼 나무로 만든 기다란 상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수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차려진 제사상처럼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의 가장 윗자리에 저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숙입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온 제 투박한 손과는 어울리지 않는 곱게 짠 비단 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지요. 제 맞은편에는 제 아들 민준이와 딸 서연이가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그 표정은 방 안의 값비싼 장식들보다도 훨씬 더 제 눈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놓인 찻잔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연신 값비싼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마음 다 압니다. 물론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마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히 제 몫을 받아가겠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딸 서연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교과서라도 읽는 것처럼 입을 열었지요. 그럼요, 어머님, 가족이 최고죠. 저희가 언제나 어머님 곁을 지킬게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가면처럼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 한순간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지요.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그 끈질긴 시선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의 얼굴이 어쩌면 저리도 낯설게 느껴지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지요. 너희가 방금 공평이라는 말을 했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지요. 나도 그 단어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단다. 무엇이 진정으로 공평한 것인지 말이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자신들에게 돌아올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느라 번뜩이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내 모든 재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로. 그 순간 민준과 서연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지요. 저는 그들의 얼어붙은 얼굴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이다. 방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곧이어 차오르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 저녁 식사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자식들이 고마움을 아는 아이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귀한 분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아래에 구독 단추와 종 모양 그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혹은 아주 먼 타국에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제 이야기가 외롭지 않게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제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혜숙입니다.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평생 옷 찢는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손마디는 바늘에 찔리고 다리미에 대인 자국으로 울퉁불퉁하고 손톱 밑에는 늘 실밥이 끼어 있었지요. 남편은 참으로 똑똑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기계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만 세상이 그 사람의 재주를 알아주기 전에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나고 말았지요.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낡은 설계도, 면볶음과 어린 두 자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캄캄한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원단을 자르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지요. 아들 민준이와 딸 서연이에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제 등은 재봉틀 앞에서 굽어갔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아침을 먹고 창가에 앉아 있는데 우체부가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건네주더군요. 보낸 곳은 아주 먼 독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낯선 글씨가 가득한 편지 봉투를 뜯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남긴 낡은 설계도 중 하나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고 독일의 한 큰 회사에서 그 기술을 사들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4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벅찬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나 제 자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사업을 하는 아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에게는 어깨를 펴게 해줄 수 있겠구나. 가진 것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늙은 어미가 드디어 자식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무서운 괴물을 깨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동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는 길이어서요. 저는 아들의 퉁명스러운 말투는 애써 무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 말이다. 제 이야기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 감정에 대한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직 돈의 액수에 대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40억 원이라는 액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방금 전까지의 귀찮음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돈은 그냥 두면 썩는 물과 같아요.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늙은 어머니를 향한 기쁨이나 위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사업 계획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늘 자신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처럼 포장하곤 했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의 반응은 아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처음에는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기뻐하는 척하더니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마침 홍보 자금이 부족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명한 기술자의 가족 수십억 원을 쾌척하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릴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자선이나 기부의 순수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지요. 제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때 문득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가 남긴 딸, 제 조카, 지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지민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제 손에서 자라났지만 늘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지민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모, 정말요? 정말 잘 됐다. 우리 이모,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야 하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모가 늘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따뜻한 남쪽 바닷가에 가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조카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욕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오직 저의 행복과 휴식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무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 자식들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걸까? 그리고 저는 그 잔인한 질문의 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연극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아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가늘게 떨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흐느꼈지요. 민준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귀찮음이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저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독일에서 변호사들이 찾아왔는데 서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계약이 전부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 늙은 내가 계약이 성사될 줄 알고 미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수리를 했는데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제 거짓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제 스스로도 잠시 진짜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순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리신 거예요? 어머니의 경솔한 행동 하나 때문에 제 명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중요한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제발 그런 시시콜콜한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속삭임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빚쟁이 어머니를 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겠네요. 저는 뚝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에 거치적거리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저는 딸 서연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아들보다 더 교묘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딸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사람처럼 말했지요. 어머님, 정말 안 됐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제 개인의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모든 것은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죠. 제가 후원자들의 소중한 돈을 어머님의 개인적인 문제에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세요. 딸은 자신의 이기심을 양심과 책임감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달아 버림받은 저는 마지막으로 조카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연극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지민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이모,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돈이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그림 팔아서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화실은 작지만 이모랑 같이 지낼 공간은 충분해요. 우리 같이 힘내서 이겨내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조카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계산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순수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따뜻한 진심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들은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빈 껍데기 속에는 오직 탐욕스러운 괴물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흐른 뒤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성 메시지라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전화를 끊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옆에 있던 딸과 대화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늙은이가 아주 노망이 들었어.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못 만져본 사람이 겁도 없이.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잘 됐어. 괜히 돈벼락 맞았으면 우리만 피곤해질 뻔했잖아. 이제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지. 알아서 그 낡은 집이라도 팔아서 해결하겠지 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들고 골치 아픈 일도 덜고 일석이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직접 대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 같았지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그 늙은이라 칭하며 제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고 심지어 제가 죽은 뒤에 받을 유산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깊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준 변호사의 명함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낡은 명함이 이제 제 복수의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변호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형형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조카 지민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무대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쇼를 좋아하니 제 인생의 마지막 쇼를 멋지게 연출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조카에게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주며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짧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 그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늙은 어미의 가면은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는 자비로운 재산가의 가면을 쓰고 제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마지막 만찬에 초대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한껏 기쁨을 담아 아이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방금이라도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얘들아, 정말 기적이 일어났단다. 독일 회사에서 내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계약 파기에 대한 위로금조로 돈을 조금 보내주었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억 원이나 된단다. 이 모든 게 너희가 옆에서 걱정해준 덕분이야. 그러니 이 기쁜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자꾸나. 이 어미가 너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구나. 제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달콤함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전화 한 통의 아이들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전화를 피하고 귀찮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된 것처럼 돌변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변호사를 수소문하느라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잤습니다. 역시 하늘은 어머니 편이시네요. 딸 서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봐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어머님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어머님은 복도 많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름칠이라도 한 듯 가증스러운 아첨이 줄줄 흘러넘쳤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전화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고 집 문 앞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꽃바구니와 과일 상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역겨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처럼 그들의 연기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들의 통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인 민준이에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돈 받는 자리인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새로 산 양장이라도 입고 가야겠어요. 딸 서연이는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지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리고 내 자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해. 어머니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텅 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돈을 자신들의 몫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조카 지민이도 초대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으니 이모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구나 라고 말했지요.
지민이는 끝까지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약속 장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그 아이의 존재가 제 자식들의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방 안에는 제 복수의 마지막 무기가 될 작은 녹음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 짓는 냉정한 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화려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 바로 그 한정식집의 별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모두 나누어 가진 듯 흡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새로 시작할 사업 이야기를, 딸은 곧 있을 자선 행사에 대해 떠들어대며 저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롱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재생 단추를 눌렀습니다. 방 안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멎고 대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늙은이가 아주 노망이 들었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서 그 낡은 집이라도 팔아서 해결하겠지 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들고 골치 아픈 일도 덜고 일석이조 아니야. 뒤이어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카 지민이만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들은 그대로다. 독일과의 계약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나는 4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 너희에게 했던 돈 문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다. 너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내 마지막 시험이었지. 그리고 너희는 그 시험에서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유언장, 사본 한 부를 꺼내 상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던 공평한 분배의 결과다. 내 모든 재산, 40억 원은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였을 때도 나를 어머니로, 이모로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지민이에게 말이다. 그 순간 지민이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손사래를 치며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지민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변명과 애원이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다. 음식값은 내가 이미 다 치렀으니 남은 음식이나 맛있게 먹고 가거라. 저는 충격에 빠진 지민이의 팔을 부축해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이들의 절규와 원망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제 자식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 지민이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담한 화실을 열었고 지민이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밤새워 재봉틀을 돌리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지민이와 함께 인근의 작은 산들을 오르기도 합니다.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은 여전하지만 그늘졌던 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잃었지만 대신 진정한 딸을 얻었습니다. 낡고 해진 과거를 잘라냈지만 대신 희망찬 미래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단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앞으로 제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